나폴레옹 이야기 1편. 나폴레옹이 태어난 시기에 코르시카는 프랑스에게 막 점령을 당한 뒤였다. 코르시카에서 영향력이 강한 귀족 가문이었던 보나파르트가의 둘째였던 나폴레옹은 부모님으로부터 코르시카 점령 당시 프랑스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다. 코르시카에 대한 애국심과 프랑스에 대한 증오를 함께 키우며 자라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코르시카의 공직에 올라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변절하여 프랑스에서 임명한 총독에게 잘 보여야 했다. 그 덕에 나폴레옹과 그의 형 조제프는 프랑스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 왕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조제프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진학하였고 나폴레옹은 군인이 되기 위해 사관학교로 진학한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촌뜨기라는 놀림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언어를 정복해야 했다. 코르시카는 이전까지 이탈리아의 영향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탈리아에 속해 있다가 잠시 독립을 했고 다시 프랑스에 점령된 것이다. 프랑스는 군제로 코르시카를 복속시켰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대한 증오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돈을 받아 프랑스 교육 체제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현실,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따돌림과 놀림 앞에서 내면을 단단히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도전에는 단호하게 맞서 철저하게 응징했고 책을 많이 읽으며 쉼 없이 공부했다. 불어를 정복하고 특히 수학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끝없이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사유하고 사색했으며 자신의 욕망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나폴레옹은 어린 나이에 포병 장교 시험에 합격했지만 나이를 핑계로 수년간 인간이 미뤄졌고 코르시카 독립에 대한 가치를 놓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사상도 의심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군인이었고 프랑스는 다민족, 다국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고 나폴레옹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임관하는 당시 프랑스의 시스템을 보며 유럽에 열린 사고에 대한 놀라움이 컸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었고 파리는 유럽 세계의 중심이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을 증오했지만 프랑스의 위대함에서만큼은 배울 점이 많았다. 나폴레옹이 17세에 포병 소위로 라페르 포병연대에 부임한 4년 뒤인 1894년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이 치솟는다. 프랑스 각지에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공간을 습격하며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에 민중의 한계를 깨닫는다. 나폴레옹은 이 시기를 틈타 코르시카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프랑스 장교인데다가 그의 아버지가 변절자라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코르시카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국민공회가 성립되었고 자코벤카가 주도권을 잡으며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고 봉건제를 폐지하는 등 공화정을 열렸지만 왕당파의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군사적 개입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자코뱅의 국민공회는 공포저의를 실시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선포, 대내외적인 질서를 추구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긴 했지만 공회 내부는 온건한 당동파와 가격한 에베르파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이 둘 모두를 숙청하며 내치를 꾀하지만 결과는 대실패, 오히려 자본계의 기반을 잃고 로베스피에르도 숙청당하며 대혁명이 정리된다. 로베스피에르를 축출한 세력들은 현실주의자들로 만인평등을 외쳤던 자코벤과는 달랐다. 이들은 부르주아들과 연합하고 우파를 끌어들여 원로원과 오비게인을 채택한 양원제를 성립시켰으며 유산자들의 지배를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1인 독재를 막기 위해 5인 총재 체제를 도입시켰다. 코르시카에서 쫓겨난 나폴레옹은 프랑스 장교로 복귀한 뒤 군대 안에서 혁명의 여파를 온몸으로 겪게 된다. 당시 프랑스 군대의 장교는 모두 귀족 출신이었다. 자코뱅이 루이 16세를 처형하며 귀족들의 불안은 극심해졌고 많은 장교들이 영국과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했다.
나폴레옹은 당연히 혁명 지지파였다. 혁명군의 통솔자로서 왕당파들의 반혁명 세례를 격파하며 자코뱅의 국민공회에 신임을 얻었으나 자코뱅이 몰락함과 동시에 자코뱅으로 몰려 체포되어 수감되고 만다. 나폴레옹은 사실 자코뱅의 이상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고 여겼다.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한 민중들의 모습이 본질이라고 여겼고 체계적인 질서와 명령에 의한 통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코뱅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공의에서 승승장구했기에 반대파에서도 나폴레옹을 견제한 것이고 이 기회에 축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흐름이 나폴레옹을 필요로 했다. 오스트리아와 영국 왕당파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고 왕당파의 반혁명 세력이 수도 파리로 향하고 있었다. 결국 총재체제의 국민공회는 자코뱅으로 몰려 불이익을 받았던 장교들을 복직시켰고 수도에서 의용군을 조직하게 되었다. 나폴레옹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지만 포병여단이 아닌 보병대대로 복직되었다. 이 시기에 나폴레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찾아 나선다. 당시 사교계의 중심이었던 조제핀과도 이 시기에 만나게 된다. 6살 연상의 미망인이었던 조제핀은 5인 총재 중 한 명인 바리스의 전 애인이면서 여전히 사교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지휘관의 인사를 맡은 장군, 그를 조종하려는 5인 총재 중 한 명인 바리스의 입김이 필요했고 당시 프랑스는 권력의 후원이 없으면 제복조차 제때 수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있었다. 갖은 노력 끝에 나폴레옹은 툴룽 포병여단으로 배속되고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해 왕당파 반혁명군이 검거하던 요새화 지역을 탈환한다. 다시 프랑스 혁명의 기린하로 떠오른 나폴레옹은 이후 조제핀과 결혼하면서 5인 총재 중 한 명이었던 바라스에게 더 높은 계급을 얻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어나간다. 반면 다른 총재들의 파벌로부터 엄청난 시기와 질시를 받게 된다. 이후 나폴레옹은 선전포고 상태인 오스트리아가 점거하고 있는 이탈리아 왕국, 현재 이탈리아 북부이고 당시 이탈리아 북부는 이탈리아 왕국, 중부는 토스카나, 남부는 나폴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다. 파병되어 이탈리아 일대를 해방시키고 오스트리아를 패퇴시킨 뒤 평화협정을 이끌어낸다. 이 시기 나폴레옹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권력의 비호가 없으면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다. 나폴레옹은 5인 총재 중 가장 약한 인물이었던 가장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던 탈레랑과 손을 잡고 당시 가장 강력한 총재였던 바리스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 나폴레옹은 자신이야말로 프랑스를 이끌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정복군주가 되어야 했고 정복전쟁이 필요했다. 이전에 영국을 노렸으나 해군력의 차이가 너무 커 아일랜드를 통해 영국 내부에서부터 함께 도모하려고 했지만 혁명전쟁 동안 해군은 거의 와해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이집트로 눈을 돌렸다. 이집트를 프랑스 내용으로 바리스를 축출하고 탈레랑과 손을 잡은 나폴레옹의 주장을 꺾을 세력은 없었다. 모든 총재들이 나폴레옹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고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거들게 된다. 프랑스의 대혁명기가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다. 나폴레옹은 엄청난 전략가였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예민해서 물러서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항상 권력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의 판단은 대부분 정확했고 특히 사람을 결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에서만큼은 달랐다. 자신의 병사를 믿었고 자신의 참모들만 믿었다. 정치인과 군인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게다가 그는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두에 섰다. 가장 먼저 달려나가 가장 먼저 고꾸라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병사들은 그를 믿었고 그를 위해 전진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엄청난 달변가이자 웅변가였지만 말만 앞서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오만했지만 용맹했고 교만했지만 자만하지 않았다. 몽상가였지만 현실주의자였다. 여기까지 나폴레옹 1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